여러분, 응팔의 금리 황금기, 이제는 역사 교과서에서 나올 법한 판타지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는 저축이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내 자산을 방치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보느라고 그 파도를 만드는 거대한 바람을 못 읽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영화 관상에서 나는 사람의 얼굴만 봤을 뿐 시대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라는 대사가 있는데요. 요즘 주식시장 좀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 때 확 떨어지니까 주식 다 던졌잖아. 근데 다음날 바로 오르더라고요. 근데 또 떨어지고. 야, 드디어 폭락의 시작인가 싶다가도요. 또 금방 반등하는 걸 보면 이게 단순 조정이었나 싶기도 하고 팔아야 할지 더 사야 될지 이 헷갈리는 순간들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 등급이 결정되는 시험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도한 서재 조수빈입니다. 시세 창만 보고 있는 당신에게 주식 투자는 단순히 숫자 게임이 아니다. 정치, 경제, 기업, 기술, 사회, 심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예술이다. 그 모든 시작은 읽는 것에서 출발한다. 돈을 넣었다고 해서 모두 투자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매일 긴 시간을 투자 공부에 쓰는 사람이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었는데요. 여러분, 저도요, 앵커를 할 때는 세상 소식을 매일 전하니까 제가 경제 박사인 줄 알았습니다. 아마 요즘에 코스피에서 많이 수익을 보신 분들은 마치 내가 주식 박사가 된 것 같은 기분 들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내 자산을 직접 운용해 보니까 전쟁터라는 걸 느꼈습니다. 또 이 바람을 읽는 기본기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총알바지일 뿐이라는 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박세익 작가의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로드 투 웰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책의 이름을요. 주식 손자병법으로 바꿔 부르고 싶어요. 주식 공부를 시작하는 대학생이나 또 초보자들에게는 경제학 개론 같은 책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분들이건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천재 뉴턴이나 아인슈타인도 주식시장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또 100년 메이저리그에서 5할 타자가 거의 없는데 왜 우리는 매번 정답만 맞히려고 애를 쓸까? 이 작가도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목표를 지향했던 것 같다고요. 그리고 제가 책을 보다가 좀 재밌었던 게 이 박세익 작가님이 애널리스트로서도 좀 이름이 꽤 알려진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도 어쩌면 내가 불가능한 목표를 지향했던 거 아닌가라는 반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문가들이 좀 틀렸을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막 달려가서 악플을 많이 달잖아요. 그런 것 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잘 아는 분 가운데 갑자기 염승환 이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염승환 이사님이 염불리라는 그 애칭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사실은 좀 욕도 먹으셨어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삼성전자 사라는 말씀 많이 했고 반도체 사이클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되게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걸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였습니다. 저는 4만 9천 원일 때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염승환 이사님 그 나오시면 정말 댓글에 안 좋은 글이 많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서 전문가가 틀렸다고 해서 우리가 쭈루루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쭉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박세익 저자님도 현장에서 계신 분이다 보니까 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 좀 틀렸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보고 악플 우르르 달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전문가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고 책도 내주셔야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장기 투자할 때 그 길이 외롭지 않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어릴 때는요, 이런 책들이 참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 경제책. 그런데 40대가 되니까 이런 기본기를 다룬 책들이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제가 소개한 책들 최근에 좀 비슷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요즘에 제가 이런 주제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좀 투자 체력이 길러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투자를 해봤는데 책을 보고 한 투자들이 거진 성공적이었거든요. 뭐 부동산은 빠쇼님 책을 처음 봤었고 김인만님 책도 봤었고 주식은 예전에 이지성 작가의 미래의 불을 읽고 제가 AI 주를 많이 샀던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결국엔 투자라는 것도요, 우리가 운동할 때 매일 스쿼트를 하다 보면 그 당장은 좋아지지 않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몸매가 좋아지잖아요. 저처럼. 네. 투자도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요런 책들을 읽으면서 투자를 해야지 자산 시장이 요동칠 때 저처럼 막 던지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가 있더라고요. 주식 시장은 냉혹한 전쟁터거든요. 10년에 한 번 온다고 합니다. 부의 계단이. 10년에 한 번 오는 부의 계단에 올라타는 법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번다는 착각 리뷰를 할 때 보여드렸던 이 사진 기억하세요? 1980년대 금리 황금기 시절에는요, 그때는 은행에만 넣어두면 자산이 쑥쑥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범인은 바로 통화량이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세상의 많은 정부들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정부가 금리를 낮추고 돈을 뿌릴 때 통화량이 10% 이상씩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푼다는 뉴스가 나올 때 기억해야 될 명제가 있습니다. 돈이 풀리면 반드시 무언가는 오른다. 내 잔고도 월급도 조금씩은 올랐어요. 그런데 마트에 가면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계산대에서 찍히는 금액은 점점 무거워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소리 없이 우리의 노동 가치를 조금씩 빼앗고요. 가장 약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그리고 세게 때립니다. 코로나 때를 떠올려 볼까요? 예금 이자가 낮아지니까 어디로 다 달려갔습니까? 주식 사자. 금 사자, 비트코인 사자, 역시 아파트지. 시중에 넘쳐나는 돈은 자산 시장으로 거침없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특히 미국이죠. 달러가 주도하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돈은 계속 찍힐 수밖에 없고요.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중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나를 지켜줄 진짜 무기는 무엇일까? 이 작가가 말하는 정답은 핵심 우량 자산을 모아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핵심 우량 자산일까요? 저자는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공급이 제한적일 것. 둘째, 꾸준히 수요가 유지될 것. 셋째, 언제든 팔 수 있는 환금성이 있을 것. 자, 여기까지는 좀 뻔한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저자가 든 예 가운데 살짝 저런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분이요, 여러 가지 주식을 예로 들면서 LVMH 예를 들었는데요. LVMH 같은 거를 핵심 주식이라고 예를 들었어요. 물론 LVMH 훌륭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 제가 쭉 지켜보니까 코로나 때는 보통 이제 소비를 막 하다가 보복 소비라고 해서 사치품까지 막 죄다 다 싹 다 올랐었거든요. 요즘에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제 주변 분들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만큼 명품에 막 달려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남의 눈을 의식하고 명품 사는 거 예전만큼 열을 올린다는 느낌보다는 좀 실속 있는 자산, 그 실속 있는 자산에 몰리면서 그 자산의 가격이 오른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거든요. 이제는 과시가 아니라 뭐 실물, 실속의 시대로 옮겨탄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은 드는데,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저 역시 LVMH를 최근에 좀 사볼까 하다가 저 자체가 명품 사는데 흥미가 시들해져서 저는 안 샀습니다. 하지만 작가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겠죠. 강남 부동산은 왜 우량 자산일까? 이 저자에 따르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데 강남 부동산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남 부동산이 핵심 우량 자산이 되는 이유는 항시 수요 초과 현상으로 인한 압도적인 환금성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어. 싸게 판다 한들 비싸게 판다 한들 받아줄 사람이 있어. 이게 강남 부동산이 지닌 최대 매력이고 저도 이 점에 깊이 동의를 한 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 보유세를 많이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강남 아파트 가격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물론 종이 돈으로 매긴 값은 깎인 거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가격을 깎는 순간 거래가 바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금성이라는 우량 자산이라는 본질은 강남 부동산에서는 훼손되지 않을 것이고요. 오히려 국가에서 강남 못지않은 지역을 개발하는 대신 진입장벽을 높이 쌓은 셈이 됐잖아요. 높이 쌓아 올린다면 희소성만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비트코인도 우량 자산으로 짚는데요. 저도 동의를 하면서도 제가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도도한 서재에서 비트코인 책을 한번 다뤘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진짜 돈이 뭔가라는 주제 안에서 책을 리뷰했는데 저를 약간 비트코인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사람으로 아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제가 아주 소량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때는 많이 살 걸, 포모가 온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 제 입장은 좀 유보적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요 점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뭐 ETF나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제도권으로 편입이 됐잖아요.
제가 읽었던 많은 책들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앞으로 이제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다. 앞으로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비트코인만의 특성이 훼손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최근에 거래소 해킹 사태를 보면서 이게 진짜 안전할까? 또한 저는 경제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최근에 한동대 김학주 교수가 쓴 10 베거 포트폴리오라는 책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 책을 읽고 제가 최근에 포트폴리오를 살짝 이제 손을 좀 봤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양자 컴퓨터 쪽을 많이 다뤘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양자 컴퓨터가 약간 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실체가 있는 기술이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학주 교수도 양자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면 예전처럼 비트코인 인기가 같을지 의문인가 좀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블록체인 물론 중요한 기술이고 뭐 좋은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블록체인대로 양자컴은 양자컴대로 각자 의미가 있고 각자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저도 템베거 그 포트폴리오를 읽기 전까지는 양자 컴퓨터 사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국제 정세가 많이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불안할수록 국방 기술 차원에서 양자 기술이 필요하다. 안 키울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실체가 있는 기술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템베거 포트폴리오도 제가 도도한 서재에서 리뷰를 해드릴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좀 요즘에 읽은 책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 관점이 생기고 관점을 좀 묵혀보고 기회가 된다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금도 괜찮지 않을까. 금이 요즘에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여전히 만질 수 있는 실물이고요. 녹슬지 않고요. 영원히 남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돈입니다. 지구에 묻혀있는 양이 전부인 희소 자산이기도 한데 화폐의 신뢰가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결국 금으로 몰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예를 들어서 그 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만인 슈퍼리치의 보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종이 돈으로 매겨진 재산을 불려야 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는 이미 있는 부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 또 유사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이주해야 하는 사람, 그런 슈퍼리치 같은 경우가 아닐까. 대다수 보통의 투자자들에게 아주 큰 부를 일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금이나 은이 조금 더 리스크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부자들은 어느 정도 돈을 잃어도 뭐 자산 이동이 더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돈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물론 저는 비트코인, 금, 은 모두 뭐 약간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소량씩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어느 구름에 비들었을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예전만큼 비트코인의 매력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을 불리는 관점에서라면 뭐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지금은 꽤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우량 자산을 보유하라는 이 저자의 시각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공급이 제한적이고 수요가 확실하고 언제든 팔 수 있는 무기.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우량 자산이 무엇인지는 각자의 선택이 되겠죠. 이 책이 정말 재밌는 게요. 각 섹션 제목부터가 좀 흥미진진합니다. 응팔이나 관상 같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작품을 예로 들어서 투자의 본질을 꿰뚫기도 하고요. 때로는 로마 제국의 멸망 같은 역사를 예로 들면서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하는데요. 주식 투자계 인문학 같은 책인데 저 같은 문과생한테도 아주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박색 작가가 저는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애널리스트, 그것도 훌륭하지만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단순히 차트만 분석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훌륭한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아주 다방면에서 지식을 쌓아온 전문가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영어 관상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나는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얼굴을 보지 못했소.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봐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오 라는 대사였는데요. 이걸 예로 들면서 차트는 어디까지나 파도일 뿐이래요. 솔직히 저는 차트 잘 안 보긴 하는데 배재규 대표님의 책이었죠. 누구나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 해서도 일반 투자자들은 차트 볼 필요가 없다고까지 하셨죠. 차트에 익숙해지면요. 뉴스도 안 보고 기업 실적도 안 보고 오로지 그림만 잘 보면 된다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이잖아요. 즉 유동성, 환율, 국제정세 같은 거시 환경인데요. 시장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바로 이 바람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배재규 대표님이 말씀하신 얼음으로 있을 것인가, 빙산처럼 흐를 것인가 기억하세요?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제 지난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무엇이 바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눈길을 끈 건 단연 환율이었습니다.
결국 환율 1,500원 찍었습니다. 예전에 뭐 1,300원 찍었을 때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했는데 웬일인지 조용하네요. 아무튼 환율 1,500원 시대는 무척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외국인 수급이라는 바람을 타느냐 아니면 역풍을 맞느냐 이걸 가늠하는 나침반이기 때문인데요. 저도 투자할 때 환율을 상당히 고려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코스피가 1월, 2월에 굉장히 폭주했잖아요. 그럴 때 2월부터 조금씩 미국 주식과 일본 주식으로 좀 자산을 옮겼어요. 저는. 물론 국내 기업 가운데서도 핵심 우량 자산을 남겼습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면요. 물론 국장이 더 많이 오르긴 했어요. 전체 수익률은. 근데 너무 등폭이 심했고요. 미국 주식 가운데 제가 늦게 산 것들은 좀 파란불인 게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환차익을 고려해서 다시 버튼을 누르면 어김없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코스피가 오르고 부동산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 정말 오른 게 맞느냐. 좀 저한테는 생각해보게 한 계기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한 개인으로서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바람을 타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장 가능성, 규제 환경, 경쟁 구조를 다 따져봐야 됩니다. 돈이 몰리는 산업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테슬라를 이 책에서 예로 들었는데요. 최근에 많은 주식들이 실체보다 스토리 때문에 많이 오르는 경우 저는 진짜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 주식 같은 거. 하지만 실적이 따라오는지도 반드시 살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루시드나 리비안, 니오 이런 신생 전기차 기억하시나요? 이 기업들이 적자에 시달릴 때 테슬라는 대량 생산을 하면서도 꾸준한 흑자와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는 유일한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른 전기차 회사는 테슬라가 되지 못했을까? 테슬라는요, 정확히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죠. 로봇이기도 하고 스타링크 회사이며 앞으로 우주로 연결될 거대한 생태계를 팔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테슬라를 몰잖아요. 그 몰 때마다 그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일론 머스크는 자기만의 유니버스를 확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단연 AI고요. 엔비디아입니다. 전 세계에서 고성능 GPU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엔비디아 하나뿐입니다. 비슷한 반도체 회사인 AMD 영업이익률을 보면요. 15%, 인텔은 10% 미만일 때 엔비디아는 무려 얼마인지 아세요? 54%에 달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핵심이 이건데요. 생태계가 있는 기업을 찾아야겠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게 마찬가지죠.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 쿠다, 또 고객 맞춤형 AI 솔루션, 또 서버 업체와의 수직 통합 공급 구조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요. 고마진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 비유가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골드러시 때 돈을 많이 번 회사가 어딘지 아냐. 금광 회사가 아니다. 곡괭이 파는 회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가 AI 시대 곡괭이를 파는 회사였다는 거죠. 사실 웃긴 게 저 예전에 엔비디아 샀어요. 샀습니다. 샀다고요. 근데 저는 50% 수익률에 만족하고 정리를 했거든요. 야, 그걸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정말 유튜브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책은 근데 제가 다시 관심을 갖고 다시 모으긴 하고 있어요. 떨어질 때마다. 저한테 계기가 됐던 건요. 최근에 CES에 다녀온 한 회사 대표님을 만났는데 엔비디아랑 계약을 하려고 끝도 없는 기업들이 줄을 서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그 계기가 됐어요. 작년 말에. 그러니까 이란 전쟁처럼 국제 정세가 불안해서 빅테크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 주변의 많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아직도 그 엔비디아가 자빠질 정도로 그런 큰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요. 차트 공부가 쓸모없다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차트는 기업의 관상이래요. 매일 보던 사람 얼굴이 창백해져. 또 황달이 올라. 그러면 저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병원 가보라고 해야겠네. 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박세익 작가는 차트 안에는 기업의 건강 상태와 변화의 징후가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은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2025년 4월에 증권주와 지주사가 일제히 신고가를 돌파를 했었는데요. 그때 투자자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뭔가 더 깊은 변화가 있을까? 실제로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상법 개정이라는 호재가 또 나타났습니다.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런 주주 가치를 끌어올릴 요소들이 반영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차트를 예리하게 봤던 투자자라면 이제 큰 변화가 시작이 됐구나. 바람이 오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팔란티어가 되게 좋은 예죠. 팔란티어. 장기 투자자일수록 이 관성을 더 예민하게 봐야 한다는데요. 제가 경제책을 많이 읽었고요. 또 중복되는 내용도 많아요. 제가 도도한 서재에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부분이 좀 쉽고 또 깊이 새겨진 그런 이 책에서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동안 차트를 너무 안 보긴 했거든요. 우리 빈둥님들은 어떠신가요? 어느 것 하나가 최고의 투자법인 건 없고요. 빈둥님들도 이렇게 여러 책을 저처럼 읽어보시면서 자기만의 기준과 중간중간 그런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또 한 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요. 사실 이렇게 소소하게 변경하는 작업을 통해서 세상을 읽어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세상을 읽어보는 그 과정, 거기서 삶의 소소한 재미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일단 뭐 저는 그랬고 그래서 주식책을 읽습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그럼 다 좋아. 무엇을 어떻게 사야 될까요? 여러 풍파에서도 시장에서 살아남은 고수들은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1등 기업만 사도 충분하다. 왜 1등일까요? 바로 회복력 때문입니다. 투자자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저도 삼성전자를 나 평단가 얼마였는지 알아? 68,000원이에요. 68,000원에 샀는데 중간중간에 정말 집어던지고 싶던 적이 진짜 많았거든요. 저는 제가 물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염승환 이사님 때문에. 그래서 계좌를 닫고 안 열었어요. 안 열었어. 근데 최근에 기사에 삼성전자 올랐다고 해서 다시 열어보니까 엄청나게 불어나 있는 거예요, 수익률은. 최근 이 상승세를 보면서 깨달은 것은요, 산업을 대표하는 1등 대형주는 실수를 한다. 그래도 만회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추가 매수를 그만뒀는데 참 아쉽긴 합니다. 작년에 진지하게 49,000원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좀 살까 고민을 했다가 삼성전자 그때만 해도요, 망할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를 안 하고 내버려 뒀는데, 제가 그때 추가로 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SK 하이닉스를 보면요. 2022년 업황이 악화되면서 8만 원대까지 갔어요. 8만 원대. 지금 얼마라고요? 100만 원. 예, 결국 AI 시대 핵심인 HBM에 선제 투자를 하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반면에 이 작가는요, 이름도 어려운 작은 IT 기업들이 거창한 기술을 말할 때는 주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보는 단순하고 명확한 수익 구조를 가진 대형주로 가라.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해자입니다. 해자는 성벽을 둘러싼 도랑이죠.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요. 해자가 깊은 성은 무너지지 않아 왔습니다. 해자를 갖고 있다면 을의 위치에 있는 기업도 갑이 될 수 있어요. TSMC가 바로 갑 같은 을입니다. 파운드리 점유율이 67%로 압도적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곰국같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습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을 장악하는 이유도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ASML 같은 기업도 그렇죠. 최근에 비슷한 기업을 제가 하나 찾긴 했는데 알려봐 드릴까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저는 일반인입니다. 전문가 아니고요. 저는 최근에 찾은 기업이 일본의 어드벤테스트라는 회사인데요. ASMR하고 좀 비슷한 속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떨지 한번 사보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런 종목을 찾을 때요, AI랑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때 꼭 질문에 넣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산업에서,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에서, AI 산업에서 독점적 해자 지위를 가진 기업이 뭐야? 라고 질문을 꼭 추가합니다. 그러면 답이 늘 1등 주식을 찾아줍니다. 1등만 살아남는 더러운 세상이에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진리구나라는 걸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느꼈습니다. 워런 버핏도 말한 적이 있는데요. 평범한 회사를 싸게 사는 것보다 훌륭한 회사를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 기회, 이른바 줍줍의 시간은 언제 올까요? 하늘은요, 잘 들으세요. 10년에 한 번 기회를 준다고 이 작가는 얘기합니다. 이때 폭락은 재앙이 아니죠. 재앙이 아니고 우리 인생 그래프를 계단식으로 바꾸는 구간이라는 걸 저자는 여러 번 강조합니다. 리만 브러더스 때도 그랬고요. 코로나 때도 어김없이 용기를 낸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웠던 이들은 10배, 20배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폭락장에서는 투자 난이도가 가장 낮다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왜냐? 가격이 이미 공포를 반영해서 무너져 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단순해진다는 거죠. 좋은 자산을 싸게 산다는 기준. 다만 이 쉬운 기회는 준비되어 있고 안목이 있는 자에게만 잡을 수 있도록 찾아옵니다. 투자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고 뭐 100만 원씩 쪼개서 분산해서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규칙을 미리 정해두래요. 위기가 오기 전에. 오늘이 바닥일지 내일이 더 남았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이란 사태 때 제가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근데 그 즈음에 제가 이 박사님의 책을 읽었다면 오히려 분할 매수를 했겠죠. 금방 계좌가 회복됐을 텐데요. 여기서 좋은 핵심 키워드가 바로 쇼티지라는 개념입니다. 쇼티지는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처럼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증폭됩니다. 제가 삼성전자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중에 후회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9,000원일 때 안 산 거. 그리고 이란 전쟁 터졌을 때 공포에 질려서 팔아버린 거. 여러분은 저처럼 쇼킹이 왔을 때 팔지 마시고요. 피터 린치도 얘기를 했죠. 주가가 하락했을 때 더 사지 못하고 팔고 싶다면 주식에서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다고요. 자,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지켜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왜 사람들은 수익을 지키지 못할까? 탐욕 때문이에요. 수익이 나면 기쁩니다. 저도 기뻐요. 내가 마치 무림의 최고수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찔리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저 요즘에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쁨은 곧 욕망으로 바뀌어요. 아, 조금만 더 사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다 날리고 말죠. 자, 우리 이제 기억을 하자고요. 수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라는 점도 저자는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현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니까 현금은 쓰레기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확히는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산의 종목. 기회가 왔을 때 현금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일정 비율로 현금을 쥐고 있어야지 마음의 안정이 오고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 현금을 쥐고 기다리는 일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막 다 오르고 있는데 빨리 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진득하게 어느 정도는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유혹하고 또 포모 심리가 우리를 흔들거든요.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큰 손이래요. 그들은 강세장에서 번 돈을요, 어떻게 하느냐? 채권이나 예금 같은 차가운 자산에 옮겨 탄다고 합니다. 수익을 확정 짓고 또 그 다음엔 방어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봄바람이 불 때 씨를 뿌립니다. 돈을 벌었을 때가 아니라 지켜야지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거죠. 뜨거운 시장은 반드시 식는 시점이 있습니다. 요즘 증시가 너무 뜨거웠었잖아요. 그 뜨거웠을 때 동시에 그 차가워질 계절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같은 돈을 차가운 땅에 묻어라. 그렇게 살아남은 돈만이 다음 계절에 다시 불을 피우고 비로소 경제적 자유라는 선물을 가져다 줄 겁니다. 매일 밤 스스로에게 던지라는 이 4가지 질문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도도한 서재에서도 경제책을 리뷰하지만 저의 생각하고도 너무 똑같았거든요. 나는 하루에 얼마나 읽고 있냐. 그러니까 버핏은 매일 5시간에서 6시간씩 읽었대요. 읽지 않으면 투자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도한 서재에서 최근에 경제 서적을 많이 추천하는 이유인데요. 꼭 투자와 직결되는 책이 아니어도요. 박세익님처럼 인문학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방면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저도 많이 느꼈는데 투자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서로가 별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도요. 이 책처럼 구슬을 꿰면 하나의 목걸이가 되잖아요. 단 하나의 기사도 좋습니다. 그 기사라도 제대로 읽고 나면 또 나만의 시나리오를 만드는가. 그러니까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만들어 봐라.
그게 맞았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실력을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책을 추천한다고 해서요. 그 책 전체 의견에 동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대충 보지 말고 꼼꼼하게 좀 들어봐 주세요. 어떤 부분은 동의하고 어떤 부분은 제 생각을 말하잖아요. 설령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많은 책이더라도 제가 추천할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 사고의 흐름에서 제가 얻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읽은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가? 메모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좋은 책을 영상으로 남기는 이유, 제가 영상으로 읽은 책을 남기는 이유와 비슷하겠죠. 내가 읽는 내용이 진짜 투자에 도움이 되는가, 흥미 위주의 낭비가 아니라 통찰을 키우는 핵심 주제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식을 소화했어. 그걸 바탕으로 저도 그렇고요. 우리 빈동님들도 같이 자산 투자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구는 확률 낮은 한 방을 쫓지만 고수는 확률 높은 판에 반복적으로 베팅합니다. 저는 고수는 아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도도한 서재 주식 손자병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자산 그래프가 계단처럼 단번에 바뀌는 그날까지 좋은 책 읽을 때마다 들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관상과 주식, 바람을 읽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관상은 시대를 읽는 통찰이다.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삼라만상이 모두 다 들어있소이다. 머리는 하늘이니 높고 둥글어야 하고 해와 다른 눈이니 맑고 빛나야 하며 이마와 코는 산악이니 보기 좋게 솟아야 하고 나무와 풀은 머리카락과 수염이니 맑고 수려해야 한다. 이렇듯 사람의 얼굴에는 자연의 이치 그대로 세상 삼라만상이 모두 담겨 있으니 그 자체로 우주이다. 관상 중에서 영화 관상의 주인공 내경은 한양에서 이름난 천재 관상가다. 그의 재주는 특별하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성정은 물론이고 운명까지 읽어낸다. 어느덧 입소문이 퍼지고 고관 대작들이 앞다퉈 내경을 불러들인다. 그중 당대 최고 권력자였던 김종서가 내경을 자신의 진영에 들인다. 김종서는 선대 왕의 동생이자 단종의 삼촌이 되는 수양대군의 역무를 맡기 위해 내경의 관상수를 사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 전략은 결국 실패로 끝난다. 수양은 반정을 성공시키고 마침내 조선을 손에 쥔다. 모든 것을 지켜본 내경은 허탈한 표정으로 한명회에게 말한다. 나는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얼굴을 보질 못했소.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오. 내경의 이 대사는 영화의 핵심을 꿰뚫는다. 내경은 개인의 관상, 다시 말해 나무는 볼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 즉 숲은 보지 못했다. 역사의 흐름과 권력의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를 놓치고 만 것이다. 이 고백은 관상 속 내경의 후회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날 주식시장이라는 또 다른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투자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수많은 주식 투자자가 내경과 같은 실수를 한다. 개별 종목의 차트를 집요하게 분석하고 오늘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오직 주가의 표정만 쳐다본다. 내경처럼 사람의 얼굴은 알지만 시대의 얼굴은 보지 못한다. 차트를 분석해 파도는 보지만 그 파도를 만든 바람은 신경 쓰지 않는다.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분석 방식이 있다. 바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다. 기술적 분석은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를 판단하는 도구다. 기업의 실적이나 산업전망보다는 차트 위에 나타난 가격과 거래량의 흐름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예를 들어 쌍바닥이 나오면 이제 바닥 찍었으니 반등하겠구나 하고 매수한다. 이동 평균선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 상승 전환 신호다라고 해석한다. 거래량이 급증하면 세력이 들어왔다며 관심을 가진다. 저항선을 돌파하면 매수, 지지선이 무너지면 매도를 고려한다. 이처럼 반복되는 패턴과 신호를 통해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다. 그러나 차트는 어디까지나 파도일 뿐이다. 많은 투자자가 차트에 익숙해지면 뉴스도 안 보고 기업의 실적도 안 보고 오로지 그림만 잘 보면 된다는 착각에 빠진다.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금리, 유동성, 정책, 기업의 경쟁력 같은 근본적인 바람이 파도의 방향과 크기를 결정한다. 아무리 차트가 좋아 보여도 금리가 오르거나 정부가 규제를 걸거나 유동성이 빠지면 파도는 순식간에 뒤집힌다.
기술적 분석은 지금 어떤 파도가 오고 있는지를 보여주지만 왜 그런 파도가 생겼는지와 앞으로 어디로 갈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재무 상태, 사업 모델, 산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주가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크게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의 순서로 나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기업 분석 방식을 톱다운 접근법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대한민국 주식을 분석할 때 선호하는 방식이다. 시장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바람의 방향이다. 이는 금리, 유동성, 환율, 국제 정세 등의 거시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금리가 낮아지면 돈은 성장주로 향하고 유동성이 줄면 고평가 자산이 먼저 타격받는다. 환율이 출렁이면 수출주와 내수주의 희비가 갈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안전자산 선호로 이어진다. 그래서 투자의 출발점은 늘 같은 질문이다. 지금 시장에서 바람은 어디로 불고 있는가?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려야 하고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그 타이밍을 읽기 위한 첫걸음이 경제 분석이다. 예를 들어보자.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멈춰버렸다. S&P 500 지수는 단 한 달 만에 35% 가까이 폭락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상 고점에서의 낙폭 기준으로는 네 번째 급락이었다. 그러자 2020년 3월 23일 연준은 기준금리를 0%로 낮추고 국채와 MBS를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장에 돈을 퍼붓겠다는 신호였다. 그날이 S&P 500의 바닥이었다. 이후 단 5개월 만에 지수는 코로나19 이전의 고점을 회복했고 1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금부터 페드가 만든 통화정책이라는 바람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금리는 시장의 연료다. 연료가 충분하면 엔진이 힘차게 돈다. 금리가 낮다는 건 연료가 값싸고 풍부하다는 뜻이다. 기업은 낮은 금리로 쉽게 돈을 빌려 공장을 짓는다. 사람들은 쉽게 대출받아 집을 사고 소비를 늘린다. 자금이 구석구석 퍼져나가며 주식시장도 자연스럽게 상승세를 탄다. 반면 금리가 오르면 연료값이 뛴다. 돈을 빌리는데 비용이 커지고 기업과 소비자는 브레이크를 밟는다. 성장이 둔화되고 자산시장의 거품은 꺼지기 시작한다. 엔진 과열을 막기 위해 강제로 속도를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2020에서 21년 미국과 전 세계는 0%대 초저금리 정책을 폈다. 연료가 거의 무료에 가까웠다. 그러자 너도 나도 빚을 내 투자했다. 주식, 부동산, 코인까지 들썩이며 자산 가격은 하늘 높이 치솟았다. 연료를 가득 채우고 거침없이 질주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2022년에 연준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0%였던 기준금리를 불과 몇 달 사이에 4%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순식간에 연료값이 폭등한 셈이다. 연준이 급브레이크를 밟자 시장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른바 파월 쇼크였다. 유동성은 말라붙었고 자산시장은 급제동이 걸렸다. 이로 인해 수많은 투자자가 엔진이 꺼진 차 안에 갇히고 말았다. 금리가 바람의 방향이라면 유동성은 그 바람의 색이다. 유동성이란 시장 안에 돌아다니는 현금과 신용의 총량이다. 쉽게 말해 지금 이 시장에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냐다. 같은 금리 환경에서도 이 돈이 많으면 자산 가격은 올라가고 적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잘 움직이지 않는다. 유동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주체는 중앙은행이다. 특히 연준의 자산정책, 즉 QE와 QT는 시장에 돈을 넣느냐 빼느냐를 결정하는 유동성 수도꼭지다. 환율은 국내 시장의 수급 흐름, 특히 외국인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다. 역사적으로 원화가 강세일 때 한국 주식도 강세를 보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원화 강세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보유하는 쪽이 유리한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령 1달러에 1,400원이던 환율이 1,200원으로 하락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원화 강세 국면에서는 환율이 1,200원이 되기 전에 지금 10만 달러로 1억 4천만 원어치 한국 주식을 빨리 사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한국 주식이 상승한다. 반대로 원화 약세 국면에서는 외국인이 자금을 뺀다. 1,200원이던 환율이 1,400원이 되면 환차손 위험이 커져서다. 실제로 2022년에서 2023년 초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기며 외국인 순매도세가 이어졌고 한국 증시는 큰 폭의 조정을 겪었다.
결론적으로 환율은 외국인 수급이라는 바람을 타느냐, 역풍을 맞느냐를 가늠하는 나침반이라고 하겠다. 경제의 방향을 읽었다면 그 다음으로 그 바람을 타고 올라탈 산업과 기업을 골라야 한다. 이때 성장 가능성, 규제 환경, 경쟁 구조를 봐야 한다. 돈이 몰리는 산업에는 다 이유가 있다. 2020년부터 21년에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친환경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맞이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추진하며 전기차, 태양광, 풍력, 배터리 산업의 대규모 세액 공제와 보조금을 약속했다. EU는 탄소 중립 2050을 선언하고 유럽 그린딜 정책을 통해 친환경 산업 투자에 수천억 유로를 투입했다. 그 결과 친환경 기술과 인프라로 돈이 몰렸다. 산업의 중심축이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심에 선 회사가 테슬라였다. 테슬라는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전기차,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장치, 자체 배터리 생산과 수직 계열화 전략까지 친환경 생태계를 통째로 구축하는 회사였다. 테슬라의 수장 일론 머스크는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혁신가로 평가받았고 테슬라의 주가는 2020년 한 해에만 8배 이상 상승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S&P 500 지수에 편입되며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도 테슬라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다. 하지만 스토리가 좋다고 무턱대고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된다. 실적이 따라오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루시드, 리비안, 니오 같은 신생 전기차 기업들은 생산 원가와 고정비 부담에 시달리며 매분기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조차 전기차 사업만 떼어놓고 보면 대부분 적자다. 반면 테슬라는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면서도 꾸준한 흑자와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는 유일한 기업이다. 2022년과 23년 테슬라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각각 16%와 9%였다. 자동차 산업 평균인 3에서 5%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테슬라가 단지 스토리로만 주가가 오른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숫자다. 시장은 항상 테슬라를 비싸다고 말하지만 실적으로 증명하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비싼 프리미엄을 받는다. 2023년에서 25년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오픈 AI가 챗 GPT를 공개하자 세상이 뒤집어졌다. 챗 GPT는 글을 쓰고 코드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까지 생성했다. AI는 단순한 기술 진보를 뛰어넘어 노동과 생산성, 교육, 의료, 콘텐츠 산업 전체를 바꿀 혁명이었다. 그러자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에 100억 달러를 투자했다. 구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도 자체 AI 모델 개발 전쟁에 돌입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AI 기술 확보를 국가 안보 전략으로 격상시켰다. 시장은 온통 AI를 외치고 있었다. 그 중심에 선 기업은 단연 엔비디아다.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는 막대한 연산 능력이 필요한데 핵심 부품이 GPU다. 그리고 전 세계 기업들 가운데 고성능 GPU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엔비디아 하나뿐이었다. 비슷한 반도체 회사인 AMD의 영업이익률은 15%대, 인텔은 10%도 채 되지 않는 것과 비교해 엔비디아는 무려 54%에 달한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엔비디아는 GPU를 파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팔기 때문이다.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 쿠다, 고객 맞춤형 AI 솔루션, 서버 업체와의 수직 통합 공급 구조 등의 모든 것이 합쳐져 가격 결정력과 고마진 구조를 만든다. 2022년 10월 엔비디아 주가는 약 13달러 수준이었지만 2025년 10월에는 200달러를 돌파했다. 3년이 안 되는 기간에 약 16배가 올랐다. 시가총액은 4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전 세계 시총 1위가 되었다. 기본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평가를 뜻하는 밸류에이션이다. 밸류에이션은 이 기업이 지금 얼마짜리인가를 따지는 일이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곳저곳 비교해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비싸게 사면 수익이 안 나고 조금 부족한 기업이라도 싸게 사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기본적 분석의 종착점이자 실제 매수 매도 판단을 내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미국 시장처럼 기술, 소비, 서비스 중심 산업은 PER이 유효하다. 이익의 안정성이 높고 성장성과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 시장처럼 시클리컬 산업 비중이 높은 시장은 PBR이 더 적절하다. 이익이 급변하므로 자산 가치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밸류에이션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시장의 감정, 공포, 기대, 탐욕을 읽는 것이다. PER이든 PBR이든 해당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에 비해 멀티플이 너무 낮다면 이는 늘 좋은 투자 기회다. 반대로 숫자가 지나치게 높아졌다면 어느새 시장은 지나친 기대감에 도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얼굴을 보질 못했소. 관상의 주인공 내경의 이 대사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흔한 실수를 꼬집는다. 시장에는 매일 파도가 출렁인다. 기술적 분석은 파도를 읽는 도구다. 하지만 파도는 하루에도 수십 번 방향을 바꾼다. 정말로 중요한 건 파도를 만든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를 아는 일이다. 바람은 금리에서 시작해 유동성으로 증폭되고 기업 이익으로 현실화되며 시장 밸류에이션과 환율 속에서 방향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는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 종목은 실적이 실제로 늘고 있는가? 금리와 유동성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시장 전체가 지금 싸다고 느끼는가? 혹은 너무 비싸다고 느끼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기업이 지금 이 시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가다. 파도를 읽는 기술은 일시적인 수익만 안겨준다. 진짜 승자는 바람을 읽는 사람이다.